기획재정부의 힘은 막강합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모든 돈줄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피아라고 불립니다. 이들은 재정 건정성과 낮은 세율을 신화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증세도 보편 복지도 모두 반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탈모피아. 남이 맡긴 돈을 미천 삼아서 장사하는 것, 이게 바로 금융업입니다. 금융자본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 극대화만 추구하다가는 우리 사회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본을 제대로 감시하는 사회적 틀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자, 잘 구축돼 있을까요? 최백음 교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금융민주화에 대해서 이야기 듣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설명 잘했죠? 예. 근데 우리 이사장님은 이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해박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 제가 딴 기사에서 몇 개 오락가이 해가지고. 제가 알면 뭘 알겠어요. 아니. 예. 자, 오늘 금융민주화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 금융민주화라는 용어가 굉장히 일반 사람들한테 낯설게 느낄 텐데요. 네, 경제민주화는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경제민주화의 사실은 핵심이 금융민주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민주화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경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가장 불공정한 영역이 바로 이 금융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지만은 특히 금융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사실 전문가들한테 있습니다. 이 금융은요,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요. 금융은 기본적으로 거의 좀 사기꾼 기질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금융에서 종사할 수 있고 돈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도 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이제 그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제가 한번 소개하면요. 금융에서 이제 금융 상품을 만들 때 그 상품에 대한 이제 만드는 과정도 그렇지만 용어를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일반 사람들이 안 쓰는 용어를 써요. 그렇죠. 예. 따지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도 그냥 말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이거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게 이렇게 말을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사장님한테 예. 우리가 그래서 매자닌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게 먹는 겁니까? 예. 근데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미들 하게 되면 대충 알잖아요. 예. 미들은 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태리 표현이 매자닌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미들이라고 안 쓰고 매자닌이라고 써요. 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잘 몰라야지만이 금융 투자자들이 잘 몰라야지만이 금융 전문가한테 이제 이름을 한단 말이에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익하고 리스크는 그러니까 위험은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높은 수익을 추구하려면은 그러니까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뭐냐면 위험성이 높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해요. 겁나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안 하는데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투자금을 이렇게 유치하고 금융에서 돈을 벌려면은 그 위험성을 좀 낮춰야 된다고요. 이거 속여야 된다고요. 네. 속여야 된다. 예. 그래야지만이 자금을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잠깐만 불안전 판매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저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금융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그 속성이 이제 그러니까는 있다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거의 그냥 그러니까 금융회사 투자회사 가더라도 그냥 복잡하게 설명하면 모르겠고 그냥 그러니까 수익이 높다는 얘기만 기억나가지고 거기다 그냥 투자를 하고 이제 나중에 투자금 날리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금융이 참 그러니까 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전문가들 책임이기도 한데요. 네네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민주당에서 최고 금리를 24%에서 4% 좀 낮추겠다고 지금 이제 민주당 안이 지금 이제 확정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네네. 들으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최고 금리가 그동안에 이제 대부업체들이 24%까지 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받을 수 있게 해놨는데 네네네. 그걸 4%는 낮춰가지고 20%로 낮추겠다고 이제 했고 네네네.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재명 아까 좀 이제 그 책 광고 나올 때 보니까 이재명 지사 얘기 나오던데 예.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4% 인하한 걸 환영하는데 네네네. 여전히 그러니까는 이건 더 인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서민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을 좀 이제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주장을 그 페이스북에다 올렸더라고요. 예. 올렸는데 이거가 좀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일단 보게 되면은 이 은행 있잖아요. 은행이요. 네네네. 은행이라는 이 사업은 있잖아요. 예. 아무나 못 합니다. 아, 그렇죠. 이거는 정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삼성도 은행 만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러나 못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대개 지금 저축은행으로 돼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축은행이 과거에 그러니까 대부업체 하다가 상호금융으로 올라온 저축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건데. 예. 이 양성화한 거군요. 예. 대부업 하는 사람들의 그 소원이 뭐냐면요. 예. 자기들도 뱅커 소리 듣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대부업 하게 되면 좀 음지에서 활동하는 걸 좀 느끼고 있잖아요. 일단 뭐 저기 근데 이제, 말을 섞는 것도 싫어져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은행업 한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은행을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 은행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그 예국계 은행 중에 보게 되면 SC 제일은행이라고 지금은 SC로 줄였죠. 네네네. SC의 그 약자가 뭐냐면 그 영국의 유명한 이제 SC 은행 우리나라 제일은행을 인수해가지고 SC 제일은행 하다가 예. SC 은행으로 지금은 상호만 그거만 남아 있는데 네. SC가 그게 스탠다드 차터드의 약자입니다. 차터드라고. 네네. 차터라는 게 이게 뭐냐면 과거에 왕 시대에 예. 왕이 그러니까 이렇게 칙령을 내려가지고 인가를 해준 건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네. 왕정 시대도 뭐냐면 왕이 그러니까는 인가를 해주면 됐었어요. 예.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은 어떤 특수 산업들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인가를 해줘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 같은 경우도요.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3사가 있잖아요. KT, LG, SKT 3사만 있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3사만 그러니까 다 제한을 한 거예요. 정부가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3사 정도만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적정하게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할 필요성이 다 있어서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은행업이에요. 네. 그 은행업을 이게 은행이 제 역할을 안 하게 되면은 금융위원회에서 이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은행법 지금 8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이 은행이 은행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냥 방치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사실은 뭐 방송통신위원회가 없애야 할 방송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죠, 뭐. 맞습니다. 예. 근데 은행의 이제 기본적인 역할은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추구합니다. 은행도 결국은 이제 뭐 주식회사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까는 네. 영리를 추구할 수는 있지만은 영리 추구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은행의 공공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공성이 뭐냐면은 금융 중개 기능이라고 돼 있어요. 금융 중개 기능.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금융을 할 때 이제 금전 융통의 준말이라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금전 융통은 뭐냐면 돈이 잘 돌게 해주는 거예요. 돈을 잘 배분을 해주는 거죠. 중개해준다는 얘기가요.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러니까 신용대출 기준을 봤을 때, 네. 신용대출 기준을 봤을 때, 전체 신용대출 금액 중에서요, 예. 60%는 은행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은행 이외에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금융권이나 3금융권에서 신용대출 받으시는 분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은행에서 하고 싶을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네네. 근데 은행을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60%, 신용대출의 60% 정도가요. 네. 그리고 사람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한 20%는 은행을 이용을 못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것이 정부가 그러니까는 허락해준 사업인데, 네.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네. 이걸 근데 자연스럽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은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전체 국민들한테 이 금융 서비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은 은행 자본들이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그 이 사업을 좀 이제 그러니까 돈벌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요. 네. 사실은 은행 자본들이 자기들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앙은행을 보게 되면 경제학 교과서에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이라고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인은 그러니까 중앙은행 이용 못 하잖아요. 한국은행이요. 이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은행은 이용할 수 있어요. 예?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데 중앙은행을 이용할 수 있음으로써 어떤 특혜가 있냐면요.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정하는 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하죠. 네. 가장 낮은 금리입니다. 금리 중에서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0.5%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은행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0.5%의 이 자금 조달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낮은 이 금리라는 것은 자금 조달 비용입니다. 근데 가장 낮은 자금 조달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특혜를 그러니까 부여받은 거예요. 은행은요. 네. 이거 땅 짓고 헤엄치기죠. 돈 벌기가요. 그것보다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특혜를 부여받고 있어요. 첫째는요. 네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은행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 돈벌이를 하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돈벌이를 하려면은요. 좀 이제 수익이 높은 데다가 돈을 이제 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수익이 높은 것은 되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가끔 사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위기에 빠져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이 투자한 게 손실을 본다거나. 네. 우리 금융위기 때니까 미국에 많은 대형은행들이 막 파산 직전에 가고 그랬듯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랬을 때 뭐냐면 중앙은행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 일반 자영업자들이 그러니까는 슈퍼마켓 하다가 자기가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이 자금 사정이 좀 몰린다고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지원 안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은행은 그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저기 사업하기 편한 저겁니까? 그렇군요. 엄청난 특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벌이를 기본적으로 괜히 쉽게 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예금 보장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네.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렇게 보장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왜 해놓은 거냐면요. 은행이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그러니까는 은행이 부실화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돈을 다 인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뱅크런이라고 하나요? 그걸? 그렇죠. 예, 뱅크런이라고 하죠. 예. 그게 그러면 은행이 파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막아주는 장치가 이 예금 보험제도인 거예요. 예금 보험제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국가가 예금 보험공사에서 네. 내 돈 5천만 원까지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데 네. 그럼 안 빼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5천만 원 이상 예금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분산 가지만은 예치를 하는 방식으로 분산 해가지고. 예치를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금액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게 은행업들을 하기 쉽게 해서 다시 만든 거야. 이 모든 제도가요. 은행업들이 은행업을 이 돈놀이 하기 쉽게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은행들이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초창기의 은행들은 뭐냐면 자기가 은행권을 발행을 할 때요. 우리가 그래서 국민은행이 자기 압수표 발행하죠. 신한은행도 자기 압수표 발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 독자적인 걸 이제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은행들이 각자 자기 은행권을 발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은행권을 어떻게 발행할 수 있었냐면 금을 보유한 만큼만 발행할 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고객이 한 예금을 가지고는 대출을 못하게, 돈놀이 못하게 해놨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은행들이 돈벌이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당시에 이제 왕정시대 때인데 왕정시대 때 뭐냐면은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왕정이 막 전쟁을 하면서 전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 전쟁 자금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빌려서 쓰고 나서 네. 근데 세금으로 걷어서 이제 메꾸지 못하게 되면 가끔 파산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네네네.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하면서 은행 자본들이 무슨 궁리를 하냐면은 네. 정부가 발행한 그러니까 이 국채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시켜주겠다. 네. 그러니까 상환할 의무를 없게 해주겠다. 네. 이런 솔깃한 제의를 하면서 제의를 해요. 그 대신에 이제 뭐냐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발행하는 은행권을 네. 은행권으로 그러니까는 세금을 납부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세금은 그러니까는 이 은행권으로 발행을 내게 해달라. 아.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을 납부하는 그 은행권이 바로 법정화폐가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중앙은행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게 영국의 영란은행이거든요. 네네. 영란은행이 1689년에 세웠는데 이게 1946년이나 되어서 노동당이 집권하고 나서 이게 국유화됩니다. 아. 그 전까지는 민간 저거 있었어요. 은행 자본들을 대변하는. 예. 그랬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는 이 민간 채무하고 다른 게 국가 채무는 그러니까는 중앙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인수를 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 해주고 대신 뭐냐면은 법정화폐 권한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행들이 뭐냐면 마음대로 돈을 이제 그러니까 발행할 수,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예금 없이도 그러니까요. 네네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왕정 시대 때 이제 왕의 목적 때문에 됐지만은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중앙은행이 자기 기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발권력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저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 발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건 시중은행만 이용할 수 있는데 시중은행 중에서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20%는 시중은행을 이용을 못한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요.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용하는 사람들도 네. 금리가 굉장히 막 차이가 심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적인 약자층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굉장히 고금리를 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용등급이라는 게 사실상 인간등급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맞아요. 네.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등급 6등급, 7등급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요. 네.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대부업체 우리가 한번 이용하게 되면은 네. 채무 불이행자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아니 뭐 전에는 문의 전화만 해도 그게 그 신용 등급이 떨어진다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약자 계층들은 계속해서 그 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입니다. 소위 예. 채무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보게 되면은 하위 10% 같은 경우는 가계소득 중에 하위 10% 중에 전체 90% 정도는요. 네. 자녀의 대물림이 돼요. 하위 10% 부모를 만나면 하위 10% 됩니다. 빚을 대물림. 예. 예. 아니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예? 헤어나지 못한다고요.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거기서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계속 하위 계층 살게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신분제 사회나 비슷한 거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 은행 시스템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은행 시스템은 중앙은행이 뒷받침해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은행 시스템이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디 가냐?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저축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새마을금고라든가 아니면 대부업체 심지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또 악순환의 고리에 이제 예, 그렇죠. 휘말리게 그러니까 되는 거고요. 은행에서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배제시켜버리니까 글로 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결국은 누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니까 중앙은행이 이걸 그러니까는 사실 돌봐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민금융 전문은행 같은 경우를 네. 정부에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발권력 동원해서 돈을 지원해주게 되면요. 네. 우리가 지금 한국은행에 보게 되면은 거기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대출 제도예요. 예. 금융중개 지원 대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과거에 이게 심지어 박정희 때 만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이게 중소기업들한테 그러니까 특별 이제 융자 정책 금융으로 이게 만든 제도예요, 원래가요. 네. 이게 뭐냐면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이 똑같이 시장에 나가서 그냥 이 경쟁을 하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훨씬 그러니까 고금리로 돈을 대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보다 일반 중소기업이요. 그러면 중소기업이 불리하니까 육성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중소기업은 우리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건 누구나가 다 필요성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은 중소기업이 그러니까는 시장에다가 맡겨놔가지고는 제대로 육성이 안 되니까는 네. 그래서 정책금융을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금융에 개입을 해가지고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가 지금 0.5%인데요. 네. 이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0.25%로 이걸 지원을 해줘요. 네? 더 낮은 금리로요. 네. 그래서 그게 중소기업을 이제 육성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제도를 그러니까는 일반 그러니까는 이 소외계층들한테도 지원해줘야 되는 거,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자활을 진짜 원한다면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왜 안 되냐면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금리라든가 통화량 공급을 누가 결정하냐면요. 네. 금융통화위원들이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들. 예. 이제 드디어 기재부에 우리가 이 관료들 모표들 얘기하듯이요. 예. 이 얘기하는데 금융통화위원들이 7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거기 한국은행 총재는 당연적으로 들어가고 네, 거기 네. 총재하고 부총재는요. 예. 근데 거기에 2명이요. 한 음. 명은 뭐냐면은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은행연합회는 뭐냐면 은행 자본들의 이익단체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누가 가냐면 대한상공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건 기업 자본들인 거예요. 산업 자본들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뭐 노동조합이나 무슨 뭐 소비자나 청년이나 소상공인은 없어요. 네? 그들을 대변하는 거니까요. 금융통화위원은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거냐? 다른 나라도 그러냐? 아닙니다. 다른 나라 안 그래요. 이 금융통화위원을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배분을 한다고요. 계층적으로 다양하게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결국 결정권을 갖고 있거든 다요. 네? 수억 원씩 받으면서 연봉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비민주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심지어 은행 자본, 산업 자본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변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한 통화 정책을 쓸 게 아닙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은행 민주화도 얘기를 하는 게 이 의사 결정 구조가 중앙은행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겁니다. 국민 전체를 위해서요. 네. 예? 일반 국민들은 한국은행 하면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다른 국회라든가 다른 사법부에 비해 가지고 깨끗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요. 금융이라든가 이 한국은행은 잘 모르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한국은행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그 서민 정책 전문 금융 여기다가 만약에 우리가 자금을 출자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 지금 주택금융공사라는 게 있죠. 네네네. 주택금융공사에 거기에 보게 되면은 상당 부분은 뭐냐면 한국은행에 출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한국은행이 돈을 출자해가지고 서민들한테 굉장히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네네. 해주게 되면 서민들이 그러니까 연체율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네. 그렇죠? 연체율도 낮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10%까지 낮춰라는 게 10%가 사실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해요. 근데 뭐냐면 그거를 그러니까 무슨 뭐 대부업체들이 그러니까 그걸로 못한다는데 대부업체가 영업 못하는 걸 왜 걱정해야 되냐고요, 우리가요. 그러네. 예? 대부업체가 그래서 그거를 사업성이 안 돼가지고 문 닫으면은 그 사업성이 안 돼서 문 닫은 것까지 왜 우리가 걱정을 해줘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예?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사업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사람들 사업 못하는 걸 왜 국민이 그걸 걱정을 해주고 그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예. 이게 결국엔 이제 금융감독기구가 공공성을 이제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면서 이런 뭐 대부업체에서 시작한 이런 저축은행들도 통제하고 또 그래서 고리 업자들에게 이제 그 희생당하지 않도록 또 서민 저신용층들을 끌어안아야 할 텐데. 그런 역할들을 전혀 하지 않고 업계의 관계자들, 금융업 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네네네.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폐해가 심하냐면요. 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들을 엄청 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화폐 유통 속도가 뭐냐면 10,000원짜리 한 장이 예. 1년에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도느냐, 순환하느냐. 예. 돈이 그러니까 돈이야 이건데 예. 돈이 지금 안 돌아가지고요. 예. 화폐 유통 속도가 계속 떠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전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떠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예. 돈을 중앙에서 아무리 풀어도 예. 그게 시중은행을 통해 가지고 시중은행이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러니까 일반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진짜 돈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안 가고 예, 안 간단 말이에요. 예, 안 가고 예. 뭐냐면 되게 어디 가냐면 고소득자라든가 아하. 고액자산가들한테 가니까 이 사람들은 아이고. 그리고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 가가지고 그 저리로 받은 걸 가지고 예. 뭐 합니까? 주식 투자하는 데 들어간다든가 부동산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경기는 안 좋으면서도 굉장히 자산시장을 막 이렇게 거품이 막 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하. 은행은 기본적으로 존재 이유가 아까 뭐랬었어요? 돈을 돌게 해주는 거. 그렇습니다. 금융중개기를 했었어요. 이걸 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사실상 그러니까 자기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개입을 해서 네. 영업 정지를 하든지 무슨 거든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거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네네. 경제가
중앙에서 아무리 금리 낮추고 돈을 풀면 뭐야? 이 돈이 안 돌아가지고 맞습니다. 필요한 것에 돈이 안 도니까는 예. 경제도 안 살아나고, 예? 안 살아나고 그냥 쓸데없이 그러니까 고액자산가들 자꾸만 돈만 더 불려주고, 예? 이런 악순환구를 만들고 앉았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렇죠? 예. 이거를 그러니까는 정부가 예. 중앙은행에 대해서 은행들에 대해서 인가권도 갖고 있고 중앙은행을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네네네. 이걸 방치하고 앉아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출된 권력들이 네네. 사실은 개입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선출된 권력은 국민이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이 이거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민주화가 제대로 되면은 선출된 권력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금융민주화, 한국은행 민주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하면 우리 지금 이 자산 불평등 이거 절대 해결 못 하고요. 네. 가계부채 그러니까 생계형 가계부채 절대 해결 못 합니다. 이거 교수님. 계속 악순환데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가 바뀌어서 혹은 뭐 예. 지금 정부가 그렇게 그 금융민주화를 하면 됩니까? 방법을 그러니까요. 알려주신다면. 첫째는 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들을 그러니까는 거기에 좀 이제 계급적인 배분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저소득층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사람도 있고 청년층을 대변하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 넘는데 네. 그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노동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 기금을 이제 그러니까 그 운영하는 걸 결정하는데 보게 되면은 네. 각계각층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들한테 그러니까는 이 시주은행들이 이게 외국인 자본들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돈놀이만 하고 있는데 쟤들이요? 그거 못하면 그러니까 서민들을 전담할 은행을 만드는 걸 지원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요. 예? 그걸 발권력 동원해가지고 발권력을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선출 권력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한국은행의 목표 중에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후에요. 금융 안정을 추구하는 것을 물가 안정과 더불어서 추가를 했어요. 네네네.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를 핑계대가지고 미국 연준의 저거를 핑계대가지고요. 근데 금융 안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요. 네. 소득 불평등입니다. 네.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 금융위기가 터진다는 게 학설적으로 가장 지배적인 이론이에요. 네네네. 근데 소득 불평등 해소에 한국은행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자기가 그 목적은 따내놓고서는 네.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국의 법을 지금요. 네. 정말 통렬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교수님. 이건 한국은행도 수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금융을 감시하는 공공성이 지금 생동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이 수장과 또 그 위원들도 인적 그 교체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 기재부의 이 모피아들 중에서요. 특히 가장 가는 데가 뭐냐면은 이 금융 모피아들입니다. 금융 모피아들. 기재부가 금융 쪽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거긴 이너서클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모다 보니까는 정치인들도 다 금융을 모다 보니까는 맞아요.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자기들끼리 이너서클이 형성돼가지고 예. 그 안에서 돌아가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끔가다 금융 엄청난 이 비리들 터지고 앉아 있고. 네. 법률가들끼리 그 어려운 법률 용어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 보면은 야, 법은 우리의 전문 영역이야. 너희들은 그렇죠. 알려고 하지 마. 뭐 이런 그 아주 오만한 태도도 느껴지고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 방송 들으신 분들 한 번 더 들으시면은 이제 교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 방송 업데이트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최백은 교수님, 국민경제교사 최백은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정말 유익한 시간이죠.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제는 뭐, 특권층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국민들도 이제 정권 교체가 돼야 합니다. 예. 대통령만 정권 교체를 할 게 아니라 국민들도 정권 교체가 돼야 합니다. 네.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죠. 오늘 저 최백은의 탈모피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